안녕하십니까. 퀴트림 황성진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라이브 영상을 과거 라이브 영상 1시간 좀 넘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라이브 서머리 앤 리뉴얼, 이번에 학생 관리 편입니다. 자, 학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다른 선생님들과의 내용을 같이 보시려면 라이브 실시간 방송란으로 가셔서 라이브 했던 거 이제 띄엄띄엄 원하시는 부분 나올 때 봐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10년간 가장 핫한 주제 학원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학생 관리의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학생 관리에 관련된 항목들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이 중에 전부 다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중에 일부는 안 하고 계실 건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학생을 남겨야 하는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학생만 규칙적이라기보다는 얘가 숙제를 안 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틀렸다, 이해를 못했다, 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은 무조건 남겨서 할 때까지 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정하셨다면 학생을 남기는 게 몇 시가 됐든지 간에 몇 시까지 하시든지 간에 남겨본다, 라고 하는 것도 학생 관리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전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저랑 친구인 또 다른 원의 원장님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본인은 강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원장으로서의 나의 소원은 10시 넘어가지고, 서울이니까 10시 넘어가지고 수업하다 교육청에 신고당하는 게 나의 소원이다. 신고당하는 게 소원이다. 이 원장님은 본인도 수업하는 원장이거든요. 본인도 강의하는. 그래서 본인은 맨날 심하면 막 2시, 3시까지 맨날 남기는데, 요새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안 한다. 자꾸 자기는 남기는 게 소원이다 하는데, 아니, 그건 원장이니까 그러는 거고, 선생님들은, 강사는 당연히 필요하면 하는 거겠죠. 하지만 학생을 남기면 좋은 점은 분명합니다. 관리를 잘한다는 이미지를 학생한테도 주고, 남아있는 학생의 부모님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걸 지켜보는 학원 관리자, 원장들한테도 또는 실장님들한테도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체력적 한계와 정신적 한계가 오죠. 그래서 하실지 안 할지는 본인의 선택. 하지만 저는 한 반에 20명 이하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요걸 한번 최소한 요번 여름방학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기간을 두고 한번 해보시고 그 성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충 수업을 해야 하는가? 보충 수업을 좋아하는 강사는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충을 남용하는 우리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악용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보충을 해줘야 된다 주장을 하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들이 어디서든 반드시 등장을 하는 게 그냥 정상적인 상황인데, 일반적인 상황인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거의 100%의 확률로 잘 샀다라고 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무조건 기분이 좋아. 물건을 살 때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봐서는 내가 A라는 걸 사러 갔는데 B를 보너스로 줘. 덤으로 줘. 내가 10만큼 사기로 하고 10만큼 지불한 것 같은데 내가 12를 가져와. 라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좋죠. 원 플러스 원이 됐던, 아니면 상품이 됐던, 아니면 그냥 서비스가 됐던. 자, 일단 한국인 정서에서 서비스가 나오면 무조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잘 활용한다면 보충 수업을 자주 불러서 학생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남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는 둬야 되겠지만, 보충 수업은 하면 할수록 관리를 잘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건 명확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하는 저도 보충 안 합니다. 하지만 반을 단기적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여기 지금 내가 맡은 학생들을 진짜 내 애들로 만들고 나한테 아이들을 맡겨주는 학부모님들을 진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단기 기간 동안 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보충 수업을 남발하고 추가 무료 수업들을 남발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학생 남기는 거 보충 수업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기 싫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과제 검사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보다 제가 요즘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 다른 선생님들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과제 검사 제대로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과제 검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들,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들, 진도 나가기 바쁜 케이스들, 아니면 학생의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과제가 적절하지 않게 나가는 경우, 학생들이 수준과 맞지 않게 나가는 경우들, 또는 과제 검사를 조교한테 맡겼는데 조교가 빵꾸 나는 경우들,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 검사가 아이가 숙제를 잘 해왔으면 반드시 칭찬이 나가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아이가 숙제가 빵꾸를 냈거나 대충 해왔거나 베껴왔거나 챗GPT로 해왔으면은 이거를 반드시 걸러낼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이, 과제를 검사하는 나의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과제가 빵꾸 나기 시작할 때 학생도 여기가 관리가 안 된다라고 떠들고 다니고요.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문제집을 폈는데 애가 풀었는데 채점이 안 돼 있다. 그럼 거의 100% 갑자기 분노가 솟구치죠. 그동안 쌓았던 집안의 분노가 솟구치죠. 그래서 과제 검사는 학생 관리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가? 요즘 많이들 하시죠? 수업을 하면 얘가 출결사항, 얘가 지각을 했는지, 제때 왔는지, 과제사항,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나 과제 채점한 결과, 그 다음에 거기다 할 수 있으면 반평균, 거기에 더 할 수 있으면 강사의 의견, 이런 것들을 매일 수업할 때마다 어머님들한테 문자, 카톡 또는 학원 메신저 등등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수업 결과를 나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못하겠다 하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제때 왔나? 수업 제대로 들었나? 수업할 때 딴짓 안 했나? 특이사항 있나 없나? 과제 했나? 과제 제대로 했나? 테스트 봤으면 몇 점인가? 요 정도는 구체적인 멘트, 뭐 친절한 멘트가 없다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반 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교 쓰지 마시고. 그래야 괜히 조교 썼다가 잘못된 문자 메시지가 어머니한테 갔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를 받는 순간에 이 학원 선생은 우리 애거 문자 엄마는 모르잖아요. 내가 몇 명한테 어떻게 보내는지. 제대로 되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나한테 보낸다. 또 이 내용인데 내가 만약에 이 학생이 만약에 86점인데 68점으로 잘못 보냈어요. 그 치다가 잘못 보냈어요. 조교가. 보냈는데 어머니가 보고 얘 보고 너 오늘 68점 뭐야 그랬는데 아니야 나 86점 맞았어 이 새끼 구라치지 말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내 실수야. 그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 둘 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게 아주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명 이하의 반인 경우는 선생님들이 직접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20명 이하가 아니라면 20명 이하가 아니라 좀 많고, 또는 20명 이하의 수업인데 수업이 따다다다닥 붙어 있어갖고 내가 바로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교를 써야 한다면, 그럼 반드시 조교에 대해서 교육과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이 부분만큼은 네가 하나 잘못 보낼 때마다 너 월급에서 몇 퍼센트를 깐다. 대신에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오타 없이 제대로 다 보내면은 보너스를 주겠다. 라는 식으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자, 다음 상담을 하고 있는가? 전화 상담, 코로나 때문에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거 유선 상담 많이 했고, 뭐 카톡으로 상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인정하다시피 상담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 우리가 좀 우리는 수업하라 그러면 수업이야 그냥 관성적으로 하지만, 이 학부모 상담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긴장이 너무 과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좀 꺼리는 작업들 중에 하나인데 전화 우리가 인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거는 상담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건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것보다 직접 대면 상담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어느 선으로 할 건지, 전화는 언제 전화를 몇 번 할 건지, 대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맨날 자주 하고 모두를 만나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항상 계획을 한 번쯤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학생의 상태, 출결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성적, 나와 봤던 학원에서 봤던 테스트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모의고사와 학교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학생별로 기록하고 정리하는가. 이게 학생별 바인더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거를 개인이 할 때 손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엑셀 창에다가 학생 이름에다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는 것만으로도 요걸 보면서 우리가 전화 상담하고 대면 상담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모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관리 데이터라고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록을 안 하셨더라면 기록하는 거를 꼭 시도해 보시고 지금 당장 시험 기간이니까 요걸 당장 하기가 힘드시다면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틀도 안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방학 시작하실 때 방학 특강 때는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는 내가 학생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컴플레인 중에서 관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요라는 컴플레인을 들어본 선생님들께서는 난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선생님께서는 요 6개의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6개 다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하면 베스트인데 본인의 여건에 맞춰갖고 이 중에 내가 안 하던 게 있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 효과가 입증이 되고 실제로 해보니까 괜찮네. 실제로 해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이 새끼 왜 점수가 이따위로 나왔는지 내가 이제 이해가 가네. 라는 상황이 나와서 나한테도 긍정적이 되고 내 커리큘럼에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 이거 해봤더니 그냥 제대로 준비하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방학만 딱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트라이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페이지밖에 없지만 학생 관리에서 고려해 볼 점, 이제 관점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수업이 먼저일까요? 관리가 먼저일까요? 수업, 강의력, 이게 원래 우리 강사들 로망 아닙니까? 내가 수업에 칠판에 판서를 쫙 할 때 아이들의 시선이 쫙 따라오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반응이 나와서 내가 수업 전체를 시작하는 1초부터 끝나는 1초까지 내가 다 컨트롤하는 그 느낌. 딱 끝났을 때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거 선생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수업 너무 재밌어요. 라는 그 반응들. 이게 우리 강사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죠? 수업이 먼저냐, 관리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학생 관리가 먼저냐고 했을 때, 수업이 먼저다라고 하는 게 아마 좀 우세한 반응일 텐데, 몇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치에 있는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고등입니다. 자, 이분은 관리만 수업은 그냥 뭐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다. 그 대치 강사들 비교해서 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 관리를 베이스로 해서 고1, 2로 했다가 한 반에 60명 이상이 넘어가면서 고3까지 들어갔는데 이 고3에서도 이 관리를 어떻게 하면 대형 강의에서 녹일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하시면서 뭔가를 더 추구하고 막 하시다가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서 하지만 일단 관리를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인강에도 진출을 하셨습니다. 메이저 인강에도. 자, 이런 선생님이 있고요. 제가 주로 있는 목동에서도 한 선생님이 계신데, 목동에서 1학년, 2학년 수학 수업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진짜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본인 시간표를 짤 때 클리닉 시간부터 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수업 시간부터 이렇게 짜잖아요. 여기 화목반 이때부터 이때 하고 뭐 특강 요걸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클리닉 시간부터 짜. 클리닉 시간 어떻게 짜냐면 학생들이 자주 올 수 있는 시간을 자신의 경험상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학생들이 웬만하면 이 중에 무조건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간을 먼저 잡아놓고, 클리닉 시간을 잡아놓고, 두 번째로 클리닉 공간을 미리 학원과 협의를 해놓고, 난 이때 무조건 강의실 하나 이거 있어야 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수업을 짭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어요. 굉장히,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저 정도까지, 의식 수준이 저 정도까지 가야지, 관리를 정말 잘한다는 강사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짜 학생도 인정해주고, 학원도 인정해주고, 학부모도 인정해주는구나, 라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자, 그리고 국어 선생님 한 분인데 이분 수능 수업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학생이 한 반에 제가 알기로는 한 반에 적은 반이 한 40명 정도, 많은 반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 이분은 90명 반을 하던 40명 반을 하던 재정 수업도 하시거든요. 하던 무조건 쉬는 시간은 애 한 명씩 붙잡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안 쉬어요. 자기는 안 쉬어. 쉬는 시간에 애들 이제 순번 딱 정해놓고 한 명씩 무조건 붙잡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강사가 봤을 때, 모든 원장이 봤을 때, 다른 반 애들이 다 봤을 때, 이 선생님은 항상 학생 옆에 앉아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물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쉬시는 시간이 있죠. 쉬는 시간이 있죠. 자기 그 컨텐츠 연구하는 시간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학원 내외에서 이 학원 시간 안에 이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학생과 1대1로 뭔가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리는 고3인데도 관리가 진짜 끝장나게 잘 된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수업을 깔던 처음에는 홍보가 덜 된 지역에 수업을 깔아도 뭐 일정 수가 저 소수가 모이긴 하는데 결국 끝에 가면 이 선생님이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케이스들을 말씀드린 게 그럼 관리가 수업을 이겼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수업 퍼포먼스가 좋은 선생님들께서 치고 올라가고 대형 강의하고 인간 강사가 되고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언젠가 이 영상을 본 누군가가 내가 근무하는 내가 출강하는 지역에서 똑같이 이 영상을 본 누군가가 제 얘기에 어, 이 영감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사람이 아주 우연의 일치로 내 옆에서 나랑 똑같은 타겟 학교를 수업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강의력이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만약에 수업했을 때 이런 강사 있으면 전 질 것 같거든요. 요새 선생님들 영어 같은 경우는 젊은 선생님들도 영어 너무 잘 가르치시고 실력도 좋으시기 때문에 이 강의력으로 이렇게 짬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좀 있고 다 관리 1, 2학년 가르치면 관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선생님이 내 옆에 붙었다 나랑 똑같은 타겟으로 저는 스스로 질 것 같아 갖고 어, 이런 생각을 막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업과 관리에 대해서 내가 어느 쪽에 초점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관리 쪽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면은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실제로 현재, 대치와 목동에서 주요 과목에서 수능과 내신에서 성장을 크게 한 선생님들 중에 이런 케이스도 있다, 실제로.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과목 중요도와의 상관관계. 자, 이거 뭐냐면, 말을 제가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불렀는데 다른 학원가 있어요. 아시죠? 내가 불렀는데 다른 학원가 있어. 내가 숙제를 이만큼 내줬는데 다른 과목 하느라고 애들이 숙제를 못해요. 항상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관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대입에서 수학이 제일 중요해서 수학을 맨날 하고 있는데 근데 수학만 아주 잘한다 해서 아주 그 최상위권 학원 대학이나 수학 100점 나머지 거 한 8등급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학생은 없겠지만 하여튼 다른 과목도 다 잘하면 이제 점점 좋은 대학교 가는 건 맞으니까 라고 했을 때 내 학생이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못했을 때 얘가 잘못하거나 게으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내신 기간에 들어갔을 때라든지 수능을 준비할 때 가서 보면 이 학생이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만큼 나오고 저기서도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하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그 괴물 같은 엄청난 양을 괴물 같은 소수의 학생들이 다 하는 우리가 소위 정격권이라고 부르는 그런 괴물 같은 아이들이 예외적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학생들은 이걸 다 못하잖아요. 교재 막 숙제 빵꾸 나잖아요. 라고 했을 때 나의 솔루션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의 첫 걸음은 뭐냐면 학생들이 일주일에 과제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학교와 지금 다니고 있는 각 과목별 학원에서 과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얘의 관심사는 어디까지 가 있는지 어느 쪽에 관심 있는지 얘의 교우 관계가 너무 좋아서 좀 소셜한 학생이라서 얘는 친구의 우정이 더 중요하고 아니면은 자기는 축구가 미친 듯이 좋아서 무조건 일요일 아침엔 축구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서 교회 관련 행사 있을 땐 교회를 가야 되는 학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1대1 상담이나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점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시킬 수 있는 최대의 양과 그래도 이 새끼가 사람의 자식이라면 이만큼은 해야 돼라고 하는 양이 나올 겁니다. 요 과제량 그리고 아이들이 해야 돼 나랑 공부를 할 때 하는 학습량 요거에 대해서 나만의 결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이만큼은 해야 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학생과 서로 요만큼은 네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너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요만큼을 내가 정했다 라고 했을 때 학생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강사도 여기다 공감을 한다면은 이 학생 관리에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훌륭한 프로그레스를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관리 프로세스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나는 이론상으로 이거 과제는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고 요거 학교에서 나오니까 이런 유형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이론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숙제를 안 해왔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수업에 결석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거 다 프로세스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거를 딱 쭉 적어놓고 했을 때 이게 이론상 완벽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웬만하면은 완전 9등급 애들이라든지 아주 특이한 1등급 완전 전국 극상위권 1등급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서 우리 동네 애들은 요 안에서 내가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완성을 제가 명칭을 붙인 게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이론상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걸 완벽하게 세운 강사 A와 그 다음에 이건 좀 허술한데 학생이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하는 걸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죠. 아주 가끔 우연의 선물처럼 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아이들의 멘탈을 업시킬 수 있고, 업을 시키고, 아이들이 조금 더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내가 허술하게 짜놓은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강사랑 학생의 멘탈을 내가 멱살 잡고 끌고 나가겠다. 나는 완벽한 관리다. 라는 강사. 이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희한하게도 관리 프로세스가 완벽한 학원들도 많고 강사는 많은데 결국은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학생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학생들 기분을 좋다는 건 무조건 걔네들 상점처럼 모시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나 이거 좀 요 부분만큼 내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요 학원에서만큼은 좀 집중을 해보고 싶다. 이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그래도 이해가 잘 되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 라고 하는 쪽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예 상점처럼 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런 강사랑 실력은 좀 부족해도 자, 이런 강사가 있으면, 방금 전에 후자의 선생님이나 후자의 이 학생들의 하고자 할 만한 요소들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주려고 노력한 학원이 항상 훨씬 더 압도적인 성과를 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뇌과학 쪽에서는 인지 영역이냐, 비인지 영역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anyway, 학생의 멘탈이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모든 학원과 학생에서는 관리 프로세스의 완벽함. 우리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오른쪽이 학생의 멘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래서 요런 거, 얘가 이 숙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요만큼이라도 좀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요만큼이라도 얘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까? 요만큼이라도 얘가 감정적으로, 위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고민해서 트라이를 해보신다면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폭발하는 순간에 제가 장담하는데 지역에서 제일 큰 학원이 되어 있거나 지역에서 제일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100% 확신합니다. 자, 다음 조교의 활용. 우리 조교는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거죠. 컨텐츠 만들어야 돼? 조교 쓰면 되지. 학생 관리 해야 돼? 그럼 조교 쓰면 되지. 그잖아요. 뭐 해야 돼? 근데 강사는 수업할 거야? 그러면 조교 쓰면 되지 않는데 조교가 그거 제대로 하던가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조교는 아르바이트생이죠.
사회 초년생들이고 사회 안 간 대학생들을 주로 쓰니까. 그럼 20살, 21살, 22살 아직 취업 안 한 친구들이 조교를 할 테니까 이런 친구들이 우리처럼 이제 이거에 업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여기에 내 자존심과 모든 게 걸리는 사람이랑 똑같은 퀄리티를 내면 얘는 진짜 대단한 조교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취직을 잘해서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교는 빵꾸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교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최대한 단순 반복 업무를 주시고 물론 그 안에서 똘똘한 조교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덤벙대는 조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장 나이가 필요하니까 조교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조교의 매뉴얼을 만들어 두시고 학생 관리 쪽에 조교의 매뉴얼을 만들어 두시고 어머님들한테 다이렉트 가게 되는 모든 어머님들이 정보를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강사가 검토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에다 조교 썼다가 빵꾸 나가지고 강사가 덤탱이 쓰는 경우가 매년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대체에서도. 자, 그래서 조교를 활용할 때는 조교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나에 관련된 내 수업에 관련된 거, 우리 학생에 관련된 걸 학부모님들이 받게 되는 그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라든지 나눠주는 유인물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게 되는 그 이런 하여튼 모든 것들은 아, 강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확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학생 관리에서 편하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문자 드리고 전화 드리고 카톡 드리고 아니면 성적표 생성해갖고 링크 드리고 하는 게 편하죠. 손품이 안 들고 조기 안 써도 되고. 아, 자, 그런데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냐? 그러면 아까 제가 상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좋죠. 그죠? 학생 관리에서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계산해갖고 링크 딱 해갖고 성적표 너의 성적표 딱 하고 주면 우리 몸에 화려하긴 한데 이게 낫니? 아니면 그 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앞에다 모셔놓고서 30분 정도, 30분이나 이렇게 하나씩 집어가면서 아이 얘기 들어보고 어머니 얘기 들어보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낫냐? 라고 하면 후자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내 눈앞에서 대화하는 상대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와 훨씬 더 감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오프라인을 매번 하진 못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껴놓으시면 좋습니다. 학생에 관련돼서는 1대1 상담 또는 1대1로 문제 풀어주는 거, 오답 확인해 주는 거. 이거죠. 클리닉 하는 거, 강사가 직접 하는 거 저는 항상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직접 부르면 안 올 수도 있고 바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게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죠? 좀 있으면 끝나죠? 끝나면 중간고사 그 분석해갖고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회랑 간담회. 설명이랑 간담회 차이 그냥 제 뭐지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설명회는 신규생 대상, 간담회는 재원생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분류가 되실 겁니다. 물론 명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도 해요. 학원마다 다르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그래서 재원생 부모님들 오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모셔가지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요. 완전히 나를 믿고 있다. 안 오세요. 저 선생님 애가 성적도 많이 올랐고 난 여기 학원 바꿀 필요도 없다. 안 오세요. 그럼 누가 오냐면 옮길까 말까 고민되시는 어머님들 와요. 간담회. 그래서 와서 강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또 그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애에 대해서 몇 개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확신 있게 얘기하고 솔루션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내 눈으로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러면 계속 등록. 그래서 끊을까 말까 하는 어머님들이 간담회에 많이 오십니다. 나는 옮길 거야 하는 분도 안 나오시고 나한테 무조건 보낼 거야 하는 분도 안 나오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퇴원에 민감한 시즌 있죠.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뭐 기말고사 끝나고 뭐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재원생 대상 간담회를 해주시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간담회를 개판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30분 정도 얘기를 했네요. 학생 관련 워낙 핫하니까 이해를 해주시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고 하고 있으면서 영상을 원래 예전에는 일주일에 하나씩은 웬만하면 올렸는데
요새는 그렇게 할 만한 스케줄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송구스럽게도 영상에 올리는 업로드하는 주기가 애매한 점은 꼭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여유가 나는 대로 이런 영상들, 요약 영상도 좋고 새로운 영상 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올려보고 저도 라이브, 이 라이브 앤 서머리 말고 리얼 라이브에서 선생님들을 다음번에 만나려고 주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지가 나왔을 때 시간이 되신다면 또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